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추진된 지 4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했습니다. 중국 우주 비행사들이 9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9시간 동안 중국 우주정거장 캔궁에 외부 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과학 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투데이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썸네일을 바꿔 구독자 편리성을 높였고 과학 기자들의 전문 코너를 신설해 다양한 과학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체통이 4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편지뿐 아니라 소포 상자도 넣을 수 있도록 우편 투함구가 커졌고 폐의약품이나 다슨 커피 캡슐 수거를 위한 에코 투함구도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AI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한 AI 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AI법은 AI 위험을 최소, 제한적, 고위험, 금지의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보다 완화된 법안입니다. 산업계는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 접수 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40조 2항이 경쟁사의 허위 신고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 조항은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행정조사 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훈령을 만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달라고 의결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I 기본법은 추진된 지 4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AI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정기 검사를 마친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이 허용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부산 기장군 고리 4호기 원전이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1차 기기 냉각수 열 교환기 등 안전 관련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보조급수 개통, 역지 밸브 교체 등 설비 보수가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뉴스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투데이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며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준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18,000년 전에 세상을 뛰어다녔던 강아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뉴스 속 코너에서 소개한 영상입니다. 뉴스에서 기자가 직접 전한 소식을 재가공해 올렸더니 34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뉴스에서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찾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구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썸네일을 바꾸고 영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항목을 나누는 등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쉽고 재미있는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 콘텐츠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쇼츠 영상을 통해 구독자들의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뉴스 유튜브 채널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분리돼 과학 뉴스 전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지금까지 4만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가 공유됐으며 누적 조회수 7천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고품질의 과학 뉴스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구독자를 늘렸고 시의성 있는 과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과학 대중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쉽고 또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신력 있는 과학 정보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과학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이야기를 듣는 과학일열과 매주 다양한 과학 이슈를 다 모아서 전해주는 사이다 코너를 신설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2명이 9시간에 걸친 우주 유영에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지난 10월 말 발사돼 중국 우주정거장 텐공에 도킹한 선저우 19호 비행사 3명 가운데 2명이 현지 시각 17일 9시간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텐궁 외부에 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마친 뒤 텐궁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 우주 유영 최장 기록은 2001년 미국 디스커버리호 비행사들이 세운 8시간 56분이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선저우 19호 비행사들의 9시간 우주 유영은 중국 자체 기록과 세계 기록을 모두 경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저우 19호 비행사들은 텐궁에서 6개월가량 머문 뒤 복귀할 예정이며 중국은 내년에 선저우 20호와 21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몇 달째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 2명의 귀환 일정이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 17일 우주비행사들을 태워 ISS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교체에 따라 ISS에 체류 중인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소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의 지구 귀환 일정도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윌리엄스와 윌모어가 타고 올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지구에서 발사하는 시점이 빨라도 내년 3월 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우주 비행사의 ISS 체류 기간은 약 10개월로 늘어납니다. 앞서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지난 6월 5일 보잉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위해 이 우주선을 타고 약 8일간 비행 일정으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타라이너가 ISS에 도킹한 이후 기체에서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여러 결함이 확인되면서 지구 귀환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최초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려던 시도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우주 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은 18일 오전 11시쯤 혼슈 서부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 있는 민간 로켓 발사장 스페이스 포토기에서 카이로스 2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카이로스 2호기는 정상적으로 비상하는 듯 했으나 스페이스원은 발사 이후 임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행 중단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로스 2호기는 높이 18m, 무게 23톤의 소형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로켓에는 타이완 국가우주센터, 일본 기업의 위성 5기가 탑재됐으며 위성 1기에는 교토 사찰 의뢰로 평화를 기원하는 작은 불상이 부착됐습니다. 스페이스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카이로스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틀 모두 발사장 상공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가 올해 3월 쏘아 올렸던 카이로스 1호기도 발사 직후 이상이 감지돼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서울 성북구 보론에서 휴원스 바이오파마와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성 황반변성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앞으로 14개월간 협력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긴 질환으로 심각할 경우 실명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휴원스 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등 바이오 사업을 하는 휴원스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요즘 빨간 우체통을 찾아보기 힘들죠. 통신이 보급된 90년대부터 빠르게 사라져 이제는 전국에 8,000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우체통이 4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컴퓨터도 전화도 없던 시절, 소식을 전할 유일한 수단이었던 우체통. 1993년 전국에 5만 7천 개가 넘었지만 지금은 8천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우체통이 40년 만에 변신을 꾀합니다. 크기가 2배 넘게 커졌고 소재도 플라스틱에서 철제 강판으로 더 튼튼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봉투만 넣을 수 있었는데 투함구 크기도 키워서 우체국 2호 상자 크기 소포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포는 우체통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사전 접수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폐의약품과 커피 캡슐 수거를 위한 에코 투함구가 새로 생긴 겁니다. 물약은 셀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가루나 알약만 봉투로 밀봉해 넣으면 됩니다. 커피 캡슐은 커피 찌꺼기를 따로 버린 뒤 알루미늄 캡슐만 봉투에 담아 넣습니다. 투함구가 6배 넘게 커지고 용도도 다양해지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쓰레기 등의 투함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오물 투기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될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종로와 강남 90여 곳을 시작으로 새 우체통을 내년까지 1000여 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부 무선 헤드폰의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아이리버의 최대 음량이 기준치인 100 가중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가격은 아이리버가 38,000원대로 가장 저렴했고 애플이 77만 원가량으로 가장 비싸 제품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뒤 연속 재생 시간은 JBL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무선 헤드폰의 핵심 품질인 원음 재생과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보스와 브리츠, 소니, 애플 등 5개 제품이 꼽혔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브리츠와 필립스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19만 5,9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건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세 이하 인구가 한 해 전에 비해 6.5% 감소한 데다 한 해 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한 해 전보다 낮아졌고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기에 저가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치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불평등이란 보고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공식품 판매 정보로 소득 분위 간 실효 물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대상 기간의 동일 품목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저가 상품이 16.4%인데 비해 고가 상품은 5.6%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오를 때는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수요적 측면과 저가 상품의 경우 마진이 작아 비용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낮은 공급적 측면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치플레이션 현상은 물가 상승기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가 상승기에는 중저가 품목의 가격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우리 경제계도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의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현실에 경제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제 4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가장 먼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걱정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정부 외교력이 대통령 직무정지 등으로 온전히 발휘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도 만나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 안정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밖으로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에서 내년 경영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안정된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탄핵과 트럼프라는 이중고 속에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와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있는데 탄핵 전국으로 경제 외교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곧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가의 장남으로 차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과는 종교 등을 이유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올해만 4번째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이 머무는 곳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러라고 있는 리조트. 미 대선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정 회장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같은 곳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기부자 만찬 행사도 예정돼 정 회장과 트럼프의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 공백 상태에서 이제 대기업이 총수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고요.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카드를 과연 무역 협상의 레버리지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속내를 갖고 있는지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일본 측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미 마러라고를 찾아 투자를 약속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million? My promise is 100, but he's now asking to do more. 정용진 회장 측은 개인적인 방문일 뿐이라며 부담을 피하려는 눈치지만 비즈니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경제 외교 공백 상태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큰 피해가 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등 11곳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불화탄소는 냉장시설 냉매나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설비의 약재 등에 쓰이는 합성 물질로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23배 큽니다. 오는 2027년 가정용 냉장고를 시작으로
수소 불화탄소를 부탄이나 프로판 등 온실 효과가 낮은 물질로 전환해 오는 2035년까지 수소 불화탄소 배출량을 2천만 톤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수명이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냉매를 재활용해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신규 냉매 개발 연구와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규정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5월 1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에서 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고 긴급 차단 장치, 인력 방출 설비, 과류 차단 밸브 등 추가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심 내 안전거리 축소를 허용했습니다. 또 수소 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와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도래한 겨울 철새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립생물자원관과 조사한 이달 전국 철새 도래지 200곳의 철새 수는 132만여 마리로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17일까지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16건으로 지난해 8건의 2배였습니다.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새 도래 현황을 신속히 전파해 예찰을 강화하고 이상 개체를 조기 발견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전남 광양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동서양 고전 회화와 자연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자연을 담은 전통 산수화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사라져가는 옛 자연은 사방을 둘러싸는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순간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한참이나 작품 감상에 빠져듭니다. 이 작업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방식의 설치 그리고 공간에 맞춘 또 다른 변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동양의 고전 회화가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순수 자연의 형태에서 우리 현재 시대는 이게 파괴되고 폭발하고 그런 전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산수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이 작품을 통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자연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I follow after the video the possibility of what the computer can do. It means that you have not something in loop, but you can generate variation at the infinity, and the possibility of to interact with the piece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do with the other medium. 한국과 프랑스의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한 전시회.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미래 자연을 디지털 예술로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문화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의 미술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전시예요. 디지털 예술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이 전시회는 내년 3월까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 전문 뉴스인 사이언스 투데이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공신력 있는 과학 소식을 매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자 코너를 통해 신뢰성과 재미도 더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과학으로 통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소식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